박수진 씨,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조사실에 형광등 불빛 아래 제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숨겨온 비밀, 매일 어머니를 찾는 척하며 살아온 날들, 동네 사람들이 효부라고 칭찬할 때마다 지었던 그 미소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알던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걸. 25년을 함께한 아내가 누구였는지 다시 알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끔찍한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날 오전, 저도 경찰서로 호출됐습니다. 참고인 조사라고 했지만 사실상 제게도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남편으로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냐는 거겠죠. 조사실에 들어갔을 때 강 형사 외에 또 다른 형사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여자 형사였어요. 자신을 김 형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강 형사가 물었습니다. 5년 전 실종 당일의 일과를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고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했다고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했고 야근 때문에 늦었다고요. 저녁 11시쯤 집에 도착했는데 아내가 울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전에 아내한테서 전화를 받았죠? 김 형사가 물었어요. 10시 40분쯤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없어졌다는 연락을 받았다고요. 그때 아내 목소리는 어땠습니까? 당황한 것 같았냐는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고 답했습니다. 연기였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요. 김 형사가 질문했습니다. 실종 전 부인과 어머님 사이에 갈등은 없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갈등 있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항상 어머니를 잘 모셨으니까요. 없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아내는 어머니를 잘 돌봤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김 형사가 다시 물었어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부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점점 수척해지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웃음도 줄어들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힘들어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김 형사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 일이 바빴고 솔직히 피하고 싶었습니다. 조사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민호 씨,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부인이 어제 자백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진술했습니다. 강 형사가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조서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조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내의 진술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조서의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아내의 글씨였어요. 5년 전 그날 저는 정말 한계였습니다. 문장을 읽는 순간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 말을 했을 아내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어머님을 모신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았습니다. 어머님도 증상이 심하지 않으셨고 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조서를 읽으면서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던 그날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어머님은 밤낮이 바뀌셨어요. 밤에는 돌아다니시고 낮에는 주무셨죠. 저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저는 뭘 했을까요? 회사 일이 바빴다며 일찍 자버렸죠. 같은 질문을 하루에 수십 번씩 하셨어요. 밥은 먹었냐고, 민호는 어디 갔냐고. 저는 매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면서 대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그리고 저를 못 알아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신 누구냐고, 왜 우리 집에 있냐고 물으셨어요. 도둑이라고 하시며 물건을 던지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한 번은 아내가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에 부딪혔냐고 물었을 때 아내는 그냥 실수했다고만 했어요.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하지만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빴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었어요. 어머님을 혼자 둘 수 없었으니까요. 외출도 못했습니다. 마트조차 자유롭게 갈 수 없었어요. 점점 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수척하고 눈빛이 죽어 있는 사람. 그날은 특히 힘든 날이었습니다. 실종 당일의 기록이었습니다. 오후부터 어머님이 계속 집을 나가려고 하셨어요. 집에 가야 한다고,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막았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집이에요. 나가시면 안 돼요. 하지만 어머님은 들으시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려고 하셔서 제가 막아섰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를 밀치셨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 조서를 읽는 제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저는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어머님, 제가 며느리 수진이에요. 진정하세요. 하지만 어머님은 계속 소리를 지르시며 물건을 던지셨습니다. 리모컨이 날아왔고 꽃병이 날아왔어요. 저는 피했지만 유리잔에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났어요. 그때 뭔가 제 안에서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기가 두려웠어요.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그만하세요. 제발. 어머님을 밀쳤습니다. 세게요. 생각보다 훨씬 세게. 어머님은 뒤로 비틀거리시더니 넘어지셨어요. 거실 벽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시면서 쿵.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저는 조서를 내려놓았어요. 잠시 쉬어야 했습니다. 강 형사와 김 형사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줬어요. 한참 후 저는 다시 조서를 들었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어머님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숨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맥박도 뛰지 않았어요.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밀었어요. 제가 어머님을 죽인 거였어요. 만약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이 오겠죠. 조사를 받겠죠. 제가 밀었다고 말하면 저는 감옥에 가는 걸까요? 남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범행 은폐 과정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시신 옆에서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숨기기로. 뒤뜰 창고에서 이불을 가져왔습니다. 오래된 이불이었어요. 어머님을 조심스럽게 이불로 감쌌습니다. 여러 겹으로요. 그리고 끈을 준비했어요. 창고에 있던 낡은 끈이었습니다. 무거운 돌들을 주워서 함께 묶었어요. 물에 가라앉게 하려고.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가 흔적을 지워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서를 읽으면서 그날 밤을 상상했습니다. 혼자 뒤뜰에서 시신을 처리하던 아내, 비를 맞으며 돌을 묶던 아내. 밤 10시쯤 저는 시신을 차에 실었어요. 너무 무거웠지만 필사적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동네 저수지로 갔어요. 거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니까요. 저수지 끝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신을 끌고 내렸어요. 그리고 물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불에 쌓인 시신이 물에 빠졌어요. 돌들 때문에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걸 지켜봤어요.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뒤뜰을 청소했어요. 피가 묻은 곳을 닦고 물을 뿌렸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흔적이 지워졌어요. 옷도 갈아입었습니다. 피가 묻은 옷은 버려야 했는데 버리지 못했어요. 증거가 될까봐 무서웠지만 또 버리면 누가 발견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옷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한참 동안요. 하지만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차에서 전화를 받았던 순간, 아내가 울면서 어머니가 없어졌다고 말했던 그 순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없어졌다고. 마트 다녀온 사이에 나가셨다고. 거짓말이었어요. 마트에 간 적 없었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이 집에 왔을 때 저는 정말 울고 있었어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어요.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았으니까요. 경찰이 왔을 때도 수색할 때도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리고 연기를 시작했어요. 어머님을 찾는 연기를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5년간의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금방 들킬 줄 알았습니다. 경찰이 알아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어머님을 찾는 척했어요. 전단지를 만들고 동네를 돌아다니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들을 떠올렸습니다. 매일 전단지를 들고 나가던 아내, 이웃들에게 어머니를 봤냐고 물어보던 아내, 모두 연기였던 거죠. 이상했어요. 찾는 척하는 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찾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칭찬했습니다. 효부라고 대단하다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의심받을 테니까요. 저는 계속 찾아다녀야 했어요. 5년 동안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들킬까? 오늘은 누가 알아챌까? 비가 올 때마다 두려웠어요. 혹시 저수지 물이 불어서 시신이 떠오르면 어쩌나? 누가 발견하면 어쩌나?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거의 미칠 것 같았습니다. 역대급 태풍이라고 했어요. 저수지가 범람할 거라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끝났다고. 제 거짓말이 끝났다고. 이상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5년 동안의 거짓말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저는 끔찍한 사람입니다. 시어머니를 죽이고 5년 동안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저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받을 것입니다. 다만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정말 미안하다고. 조서가 끝났습니다. 저는 조서를 내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 형사가 물을 한 잔 건네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받았어요. 한참 후 제가 물었습니다. 제 아내는 정말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김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서에 적힌 대로입니다. 극심한 돌봄 스트레스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를 죽이고 5년 동안 거짓말을. 강 형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편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 아내가 제 어머니를 죽였어요. 그리고 5년 동안 거짓말을 했습니다. 매일 저를 속였어요. 동네 사람들을 속였고요. 미워야 할까요? 당연히 미워야겠죠.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으니까요.
하지만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6개월 동안 혼자서 어머니를 돌보면서 무너져 갔다는 것도요. 그리고 저는 그걸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빴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어머니가 쓰시던 방,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어머니 사진을 봤어요. 액자 속에 어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를 미워해야 할까요? 용서하면 안 되는 걸까요? 하지만 저도 책임이 있잖아요. 아내를 혼자 힘들게 했잖아요. 저는 사진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들이 맴돌았습니다. 아내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용서해도 되는 걸까? 제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저도 벌을 받아야 하는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석 달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는 살인죄를 주장했어요. 비록 우발적이었다 해도 사체를 은폐하고 5년간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어요. 변호인은 과실치사와 심신미약을 주장했어요. 극심한 돌봄, 스트레스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그리고 패닉 상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변론했습니다. 증인으로 여러 사람이 나왔어요. 슈퍼 아줌마가 증언했습니다. 수진 씨가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고 웃음도 없어지고. 한 번은 제가 괜찮냐고 물었는데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옆집 아저씨도 증언했어요. 밤마다 어머님이 소리 지르는 게 들렸어요. 그럼 수진 씨가 달래는 소리도 들리고 정말 힘들어 보였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증인석에 섰어요. 변호인이 물었습니다. 부인이 어머님을 돌보는 동안 남편분께서는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거의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회사 일이 바빴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게 전부입니까? 변호인이 다시 물었어요.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솔직히 피하고 싶었습니다. 힘든 일을 아내에게 맡기고 저는 편한 길을 택했습니다. 부인이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네. 재판정이 조용해졌어요.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남편분, 부인이 힘들었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인과 5년간의 거짓말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어 검사를 봤어요. 아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럼 남편분께서는 피고인을 용서하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분, 피고인은 남편분의 친어머니를 죽이고 5년 동안 남편분을 속였습니다. 그것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내가 힘들었다는 것도 알고 제 책임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예요. 제 친어머니.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증인석을 내려왔어요. 재판은 2달간 계속됐습니다. 증인신문, 증거조사, 변론, 그리고 마침내 판결일이 왔어요.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수진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시어머니를 밀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법정은 이것이 고의적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판사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사후 행동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신을 이불로 감싸고 돌을 묶어 저수지에 유기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계획된 행동입니다. 더욱 중대한 것은 피고인이 5년 동안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입니다. 매일 피해자를 찾는 척하며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경찰을 속였습니다. 이웃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인 남편까지 속였습니다. 5년 동안 효부로 칭송받으며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패닉 상태의 행동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은폐 행위입니다. 돌봄의 고통, 본 법정은 이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사회가 돌봄을 한 사람에게 떠넘긴 구조적 문제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살인과 장기간의 사체 은폐, 그리고 5년간의 조직적 거짓말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사건 직후 선택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은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그 선택을 유지했습니다. 판사님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 읽었습니다. 따라서 본 법정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과실치사죄 징역 3년, 사체유기죄 징역 5년, 위증 및 수사방해 징역 10년, 합산하여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18년. 아내는 18년 동안 교도소에 있게 됩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판결 일주일 후, 저는 아내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교도소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아내가 앉아 있었어요. 수영복을 입은 아내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어요. 아내도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여보, 아내가 먼저 말했어요. 미안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8년. 긴 시간이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를 용서할 수 있어. 저는 한참을 아내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제가 말했어요. 당신이 힘들었다는 건 알아. 내가 도와줬어야 했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엄마야.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내 친어머니라고. 그리고 당신은 5년 동안 날 속였어. 매일 거짓말을 하면서.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미안해.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혼자 힘들게 했던 것. 하지만 용서는 아직은 못하겠어.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쩌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어.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아. 아내가 말했어요. 당연해. 나도 나를 용서 못하겠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혼할 거야?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제가 대답했어요. 아직 결정 못했어.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한 가지만 믿어줘. 나 정말 어머님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야. 그냥 한 개였어. 그 순간에 뭔가 끊어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동안 찾아다닌 것도 처음에는 연기였지만 나중에는 정말 찾고 싶었어. 정말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교도관이 아내를 데려갔어요. 저는 유리창 너머로 아내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혼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면회도 가지 않습니다. 편지도 주고받지 않아요. 그냥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내를 미워하는 건지, 불쌍히 여기는 건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르겠어요. 제 책임도 있다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용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친구들은 이혼하라고 합니다. 친척들도요. 하지만 저는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오늘은 어머니 산소에 왔습니다. 1년 만이에요. 어머니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미워해야 할까요? 제 잘못도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엄마를 죽인 걸 용서할 수는 없고, 저는 여전히 답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 일은 제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라는 것. 아내도, 저도, 우리 둘 다 그날의 결과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 어머니, 미안합니다. 그리고 편히 쉬세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텅 빈 집으로. 저는 여전히 답을 모릅니다. 아내를 용서해야 하는지, 미워해야 하는지.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 고통은, 이 딜레마는 제가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거요. 그게 제가 치러야 할 대가인 것 같습니다.